네, 안 자, 돼. 대원군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오히려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오히려 좋아. 1등이면 사실 뭘까? 1등이면 시트를 쓸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차례 보면 뭐 단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장? 그런데 음, 밑에 지식의 폭을 넓히는 역사 수첩이라는 거가 나오는데 이것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 저는 조선시대 화폐 종류가 인상 깊었는데 왜냐하면 이때는 되게 다양한 종류의 화폐들을 시간은 좀 바뀌었지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민성이 말해주세요. 뭐야, 렉 걸렸다. 저는 이 손돌목이라는 게 인상 깊었는데, 렉 걸렸어? 아무튼, 손돌목이라는 게 인상 깊었는데, 왜냐면 처음엔 사실 약간, 이 배가 흔들린 게 아니라 옛날 전설 중에 피난 가다가 약간, 배가 이제 탈라하는데 막 손 잡아서 딱 했다가 이제 불경하다고 막 뛰쳐내리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약간 뭔가 그런 내용인가 싶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고, 뭔가 좀 이 손돌이라는 사람이 되게 안타깝기도 해서 인상 깊었어요. 어, 다음으로 선생님 말해주세요. 저는 그 의정부와 비변사 부분들 사입사 쪽, 제 책으로는 사입사 쪽인데 당시에 그 정부 행정 조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그 뭐 그리고 이제 조직구조 개편과 권력의 어떤 그런 관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뭐, 선생님 혹시 책 책이 무슨 좀 달라. 책인지 좀 책이 좀 무슨 달라. 책인지 좀 우리 너가 읽어보게. 새 책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선이. 어, 저는 일단 여기 초반에 이 흥선 대원군이 아니라 흥성군이라는 이 호칭으로 파라코라고 불리면서 약간 뭐랄까 왕족이 체면 같은 걸 하나도 안 신경 쓰고 일부러 약간 되게 방탕하게 일부러 그런 식으로 지냈잖아요. 만약 자신이 흥성군이었어도 이랬을 건지 아니면 어떻게 했을 건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약간 자존심이란 것도 있고 체면이란 것도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조용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딱히 어디 유배 가고 그런 건 싫지만 약간 저도 체면이란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그냥 조용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승민이는요? 저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 지내고 그냥 조용히 시골 같은 데서 지낼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요? 음, 저라면 뭐 당시 그 흥선군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왕족인데 안동 김씨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기분 관계 아주 기분 나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다만 그것들이 위험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흥선대원군처럼 그러한 그 위장 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여기 26쪽에 보면은 어떤 직원이 그러니까 임금이 된 흥성군의 둘째 아들 이 챕터에서인데 어떤 직원이 찾아와서 2대에 걸쳐 임금이 나온 자리나
만대에 걸쳐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 만약 자기는 어떤 자리를 선택했을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였다면은 부귀영화 쪽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위 쪽은 사실 되게 왕위 쟁탈 때문에도 굉장히 신경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만대에 걸쳐서 안전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승민이는요? 여기 있구나. 임금 나오는 거는 2대밖에 안 되고 또 2대 나오다가 나라가 망하면 그거 소용 없어지는데 부귀영화는 훨씬 기간도 길고 그러니까 후손들을 생각해서 부귀영화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저는 뭐 제가 만약 왕이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만대의 부귀영화는 뭐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후손들은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 대에 내가 뭔가 뜻을 이루고 뭐 할 수 있다라면 그 왕이 돼서 뜻을 이룰 것이 있다라면 그 왕이 되는 걸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럴 뜻 포부가 있냐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그런 자신이 꼭 왕이 되어서 이루고 싶은 뜻이나 포부가 없다라면 굳이 왕이 되기보다는 역시 여러분들처럼 부귀영화를 선택하는 쪽을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여기 불타 없어진 이양선 챕터에서 이 토머스 목사가 포로를 잡고서 이거저거 다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자기였다면 이때 어땠을 것 같고 어떻게 대처했을지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라면 일단 굉장히 이게 되게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얘 보고 그냥 죽어라 할 수도 없고 이거를 이 무리한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도 없고 해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서 발 동동거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한다면 여기 그냥 박 교수 생각처럼 어떻게든 공격을 해가지고 구해내는 게 먼저였을 것 같아요. 승민이는요? 저는 지금 그 페이지 찾고 있어서 좀만 이따 하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은요? 뭐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인지를 구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따가 찾으면 말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고 했잖아요. 자신은 이 흥선대원군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이 경복궁을 다시 세우는 것 자체는 좋지만 무리하게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고 통행세까지 받을 정도였으면 진짜 이거는 왕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여기 돈 쓸 거니까 길막하면서 통행료 내놓으라고 하는 조폭급 아닌가 싶기도 했고 살짝 뭔가 굉장히 이거 발상 자체는 좋았지만 이 방법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민이는요? 저도 발상 자체는 좋지만 뭐지 그 수호나성 그때 지을 때처럼 약간 뭐랄까 백성들도 좀 살기 좋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무리하게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저는 뭐 굳이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왕의 위험을 높이려고 했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우선순위 부분에서 설정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프랑스 막 쳐들어오고 했잖아요. 약간 자신은 이 프랑스의 입장에서 아니, 프랑스가 이게 자기들 입장을 여러 번이 되풀이하면서 말했는데 자신은 이 프랑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얘네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제 뭘 먹을 거 달라고 해서 먹을 거 주고 나름 잘 대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한강 침범하고 심지어 그 어디지? 로즈제도 또 갑자기 이쪽 한양까지 오니까 이 국방의 의미에서 그냥 막았을 뿐인데 한 시간 반 동안 안 비키면은 갑자기 다 써버린다나 뭐라나 굉장히 무례하고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승민이는요?
저도 이게 태도가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식민지를 많이 먹고 싶은 평범한 강대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다시 한번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프랑스가 약간 되게 프랑스가 여기 선교사들을 죽이고 이랬다. 이러는 명분으로 계속 저희 나라를 침략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태도와 그런 거를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뭐 프랑스 입장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명분을 갖고서 한 것들은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지만, 근데 이제 뭐 그 무력 시위를 했다던가 뭐 이런 절차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너무 이렇게 강대국의 오만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나라 사람이 뭐 그 아프리카 쪽에서 우리나라 배가 뭐 납치됐다. 우리나라가 그 우리나라 해군을 보내가지고 그 구출 작전 뭐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교적인 노력을 그 하는 것들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라는 부분에서 당연한 것인데, 다만 그 정도 수준이라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승민이가 채팅 친 거 보고 갑자기 풀고 싶은 썰 하나 생겼는데 혹시 하나 해도 돼요? 뭐라고? 뭐라고 약간 싶다고? 이 승민이가 어디 김씨냐 물어보고 안동 김씨냐 물어봤는데 이거 보고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네. 생겼는데 네. 저희 오빠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주이 씨예요. 약간 조선 왕조들 그쪽 성씨인데 저희 집 안동 김씨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사이 안 어, 좋다면서 어, 어, 굉장히 시비 한 번 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아, 뼈대 있는 집안이시군요. 선생님 어디시에요? 저는 전의 네? 씨라고 가난한 집안이십니다. 어, 자, 지금 선생님이 그 뭐야 승민이가 갖고 있는 책하고 많이 그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많이 차이가 좀 있네. 승민이가 갖고 있는 책이 원래 같은 그 개정판인데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그 선생님 차례가 책도 주니어 김영사 거예요? 이거는 서강 출판사 서강북수에서 그 다큐 동화로 만나는 우리 역사 시리즈 똑같은데, 다큐 동화로 만난 한국 근현대사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지은이나 이런 사람은 똑같은데 그 그년들. 안에 그 뭐야 시스템을 좀 많이 바꾼 것 같아. 허, 어, 그래서 내용적으로 얘기를 해야 서로 좀 이렇게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민성이가 그 챕터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그 파라코로 진행했던 그런 이유들,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뭐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었던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책에 따르면 당시에 철종이 후계자가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에게도 기회가 올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성이 얘기했던 부분들, 원래는 흥선군이었었는데 나중에 흥선대원군 대원 이렇게 군. 불리는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흥선군과 흥선대원군의 차이가 뭐야? 대원이 붙었어요. 아, 대원이 그러니까 붙었다는 건 대원군은 아마 약간 왕이 아버지한테 내리는 칭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렇지. 대원군이라는 말 자체가 왕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 왕의 아버지면 왕이어야 되는데 왜 왕의 아버지인데 왕이 아니고 대원군이냐?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가 왕이면 대원군이라는 호칭을 붙일 필요가 없고, 대부분 우리가 고종, 세조, 세종 하듯이 죽은 다음에 이제 조나 종이 붙은 그런 분을 볼 수가 있는데, 대원군은 이렇게 그 자신은 왕이 아니고 아들만 왕일 경우에 우리가 대원군이라는 그런 호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사진 찾아놓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오, 잘 안 보이지? 자, 21대 아니, 영조임금이야. 영조임금. 애매하게 보입니다. 영조임금 있는데 영조임금에게 장원세자, 안 돼. 보통 사도세자라고 알려져 있는 장원세자가 있었는데 세자 시절에 아버지의 미움을 사가지고 결국 뒤지에 갇혀서 죽게 되지. 그 이 장원세자에게 사도세자에게 부인이 둘 있는데 그 해비동시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정조임금이야. 그래서 영조임금에서 바로 손자인 정조임금에게로 왕권이 넘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조임금의 아들인 순조임금에게 그 다음 자리가 넘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조임금 역시 이제 그 세자가 아닌 그 밑에 손자인 헌종에게 또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헌종도 이제 뭐야 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일찍 죽게 됨으로써 이쪽에서는 저기가 없는 거야. 대가 끊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과 친척들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친척들 중에 찾다 보니까 바로 사도세자의 또 다른 부인의 아들이 여럿 있었다는 거야. 그들 중에 이제 은원군의 손자인 철종이 강화도에서 그 농사짓던 철종이 갑자기 왕이 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강화도령 철종이 왕이 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고 대원군이 되는 거고 전개 대원군이라 불렸네. 근데 이 철종도 뭐야 자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죽은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또 왕족이 찾아보니까 누구에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고종으로 오른 거지. 그래서 아들이 고종이 왕이 되니까 그의 아버지였던 누가 흥선이 대원군에 오르게 되는 그런 부분들 볼 수 있고 여기에 무슨 뭐 남현군 도굴 사건 이런 거 나오는데 그 남현군은 이 고종의 할아버지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왕의 자식 왕자가 여럿 있는 어떤 그런 중에서 그 중에 한 명만 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왕자들의 자손들은 왕이 될 기회가 없는 거지. 근데 왕족의 자손이 끊겼을 때 다른 왕자들의 자식이 왕이 되는 경우가 있었을 때 그 아버지가 뭐가 되는 거야? 대원군이 되는 그런 호칭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파라코라고 해서 한마디로 개망나이처럼 몰락한 집안의 개망나이처럼 보냈다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른바 당시 세력가였던 안동김 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고 안동김 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안동김 씨 입장에서 똑똑한 왕족이 있으면 그 똑똑한 왕족이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똑똑한 왕족들은 씨를 말려버리는 거지. 없애버리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허수아비 왕을 세워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했던. 그래서 왕은 단지 얼굴마담에 불과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요즘 정치에도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걸 혹시 알아? 그래요? 요즘 정치에도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즉 사장이나 아니면 대통령, 뭐 시장 이런 사람을 앉혀놓고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로부터 좀 이렇게 인기 있을 만한 사람들, 얼굴도 좀 잘생기거나 말 실력이 뛰어나거나 스펙이 좋거나 이런 사람을 딱 갖다 앉혀놓는 거야. 그리고 뒤에서 그 권력들이 뭐 하는 거야?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때로는 이제 그 비난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거에 그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뒤에 뭐 다른 사람이 조종을 받아가지고 뭐 했다는 등 뭐 이러한 비난을 사기도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뭐 현재의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 여겨지는 분들이 그 당의 중심 세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웃사이더였거나 아니면 전혀 외곽
외곽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 당에 들어와서 당 대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당 후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실력이 뛰어나서 그 당의 후보를 차지했다, 이런 측면을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 당에서 자기들이 내세울 만한 얼굴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뭐에다가 데려다가 뭐 했다? 앉혔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뭐 하는 거다? 조종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해석들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해하지 말고 현재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야, 다툼,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옛날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시기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가야사 얘기가 나오는데, 가야사 얘기가 왜 나와? 승민이? 그 흥선대원군이 2대에 걸쳐 왕이 되는 묘자리를 선택했는데 거기에 마침 절이 들어가 있어서 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흥성대원군의 면모는 어떤 면모야? 이익 제일? 아닌가? 음? 이익 제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신의 가문에서 2대에 걸쳐 왕이 나오는 걸 위해서 그냥 멀쩡히 들어있던 절을 태워버렸으니까 음. 자신이나 자신의 가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렇지. 그래서 어, 바로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어떤 그런 목적 지향적인 그런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 저돌적인 모습들, 강력한 그 의지들, 권력 욕구들, 권력 의지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비판의 여지가 또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한 일들 중에, 아까 선생님이 비변사와 의정부의 이야기가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비변사라는 조직을 없애고 뭐야, 의정부를 강화했다라고 했는데, 왜 비변사를 없애고 의정부를 강화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26페이지. 일단 의정부 비변사. 그 민상이. 비변사가 원래는 외적 침입을 미리 막거나 외적 침입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만든 기구인데, 차츰씩 위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고 세도 정치를 펼치는 방패막이로 이용되기도 하니까, 이 위정부랑 비변사가 원래 구실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흥미도 찾았어? 네. 자, 이런 일들은 그 이후에도 있었던 어떤 그런 일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장군이 1961년인가에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그리고서는 정부 조직을 뭐하고 이렇게 중지시키고,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그 비상 조직을 만들어. 그리고 그 조직에서 모든 것들을 뭐 하다는 거야? 결정을 해가지고 일을 집행을 해.
그리고 무슨 의회였던 것 같은데 아 재헌 의원. 그리고 전두환 장군도 12월 12일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무슨 국보인가 국가 뭐 무슨 국보인가 뭐 이런 걸 설치를 해. 그래서 거기서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일들을 결정을 해. 이런 식으로 그 특수한 어떤 그런 상황, 쿠데타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 위기를 조장한 국가 위기적인 상황이다. 그러니 그 일상적인 어떤 그러한 그 법치 이런 것들을 중지시키고 그리고 이런 특별한 어떤 그런 기구에서 법을 뛰어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그런 일들을 결정하게 되는 초법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처럼 이 책에 따르면 비변사라는 어떤 그러한 조직이 아까 민석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평상시에는 뭐 외적의 외적 침입을 침입. 방지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세운 어떤 그러한 특별한 어떤 그러한 조직들이었었는데 그 조직을 이 세도 정치하는 안동김 씨들이 장악을 하고 그 비변사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누렸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로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에게 빼앗겼던 권력을 뭐 해야 돼? 되찾아와야 돼. 그 권력을 되찾아오는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서 비변사라는 조직을 뭐하고 축소시키고 또 나중에는 폐지하고 그리고 의정부라는 원래의 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안동김 씨 세력들을 몰아내고 자기의 권력을 뭐하는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작동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대통령이 내년 3월에 바뀌면 그 대통령들이 그 국가 조직 체계를 뭐 한다는 거야? 자기가 일할 수 있도록 입맛에 맞게 바꿔. 그리고 또 사람들도 인사권을 활용해서 자기의 사람을 심어. 그러므로 자기의 정치 철학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뭐 뉴스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후보가 뽑혔어. 제1당의 대통령 후보도 뽑히고 제2당의 대통령 후보도 뽑혔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대통령 후보로 뽑힌 사람들이 그 당의 중심 인물들이 아니었어. 원래 그 당의 중심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존의 그 당의 중심 인물, 중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새로 들어온 이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져.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당 조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어떤 사람을 앉힐 것이냐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각 당 내부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승민이나 민성이가 뭐 적게는 뭐 이렇게 뭐야 학급의 대표 아니면 뭐 학교 회장 뭐 이런 것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조직의 무슨 CEO가 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정치인이 돼서 어느 뭐 시장이 된다던가 뭐 대통령이 된다던가 했을 때 그 조직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조직에 누구를 앉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리더가 갖춰야 될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그 손발에 해당되는 거예요. 손발에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리더는 이제 자기가 그 정치 철학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머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구현할 그런 그 손발 조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 건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 건가 이런 분도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그 나왔던 부분 그 뒷부분에 흥선대원은 또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몇 가지 더 있거든. 어떤 일들 했나 볼까? 기변사를 약화시키고 의정부를 삼군부. 강화시킨 그 외에도 그 삼군부 만든 거. 응? 삼군부를 만든 거요. 그리고 음, 본문에서 보면 본문에서 음, 자, 선생님이 뭐 승민이하고 책이 달라갖고 선생님이 그 쪽수를 그 내용을 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승민이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민성이 네. 읽어주자. 41쪽 둘째 줄부터.
대원군이 권력을 쥐기 전까지만 해도 무신은 문신보다 낮은 대접을 어, 받았다. 그래서 지위가 낮은 문신이라도 자신보다 지위가 훨씬 높은 무신과 마주치면 얕잡아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원군은 문신이 무신을 차별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신이 지위를 크게 높여주고 무신들이 가장 높은 기구인 상군부를 의정부와 똑같이 대우하도록 했다. 어, 대원군은 이 민성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삼군부 강화라는 어떤 그런 네. 부분들. 자,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그, 그 문신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뭐지? 음, 무신 쪽에 상대적으로 좋은 조치를 해줘서 무신을 자기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그다음 그걸로 한번 정권 엎어보려고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무신이 문신보다 낮은 대접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다시 또 대등하게 만들면서 자기 편 세력을 늘리려고?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민성이 얘기했던 대로 기존에 대우받던 사람들은 기존에 대우받던 사람들은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별 의미가 없어. 자기 편으로 잘 안 넘어오겠지. 기존에 대우받던 사람들은 안동 김씨 세도가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우를 받은 거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접 못 받았던 사람들이 뭐야? 안동 김씨 애들에게 불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동안 대접 받지 못한 사람을 잘해주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에게 충성해? 흥선대원군에게 충성할 거 아니야. 네,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닌 소외된 사람과 손을 잡음으로써 새로운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가지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뭘 볼 수 있냐면 흥선대원군이 국방 강화라던가 이런 쪽에 신념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 이게 단지 그 권력 강화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니라 무신들을 대접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국방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쪽에 자기가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더 배려를 하고 더 우선권을 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리더가 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과학자를 우대하는 리더가 있어. 또 어떤 리더는 과학자가 아니라 군인들을 우대하는 리더가 있어. 어떤 리더는 교수 집단을 우대를 하기도 한다던가 결국 누구와 손을 잡고 갈 거냐라는 부분들은 하나는 자신의 철학을 반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자신과 함께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세력을 누구로 볼 것인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흥선대원 입장에서는 세도 정치가 오랜 세월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기존의 어떤 그런 사람들은 그 세도 정치와 손잡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그럼 그런 사람들을 밀어내고 소외되었던 사람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권력 기반을 갖추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나중에 승민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의 CEO로 들어갔는데 와,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다 막 서울대 파들이 다 막 이사니 막 이런 거 장악하고 있어. 그럴 때 이제 승민이가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승민이가 이제 외부에서 왔을 때 승민이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럴 때 이제 승민이가 그럼 서울대파가 아닌 비서울대파, 서울대를 안 나왔는데 실력은 있으나 서울대 사람들한테 기주고 갖고 못 크고 있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일부러 그 사람들을 더 전진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 권력 기반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의도적으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손을 잡는 어떤 타협해서 손을 잡아서 안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물갈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리더가 결정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승민이 그 부분 너도 똑같이 돼 있어, 네 책에도?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내용은 들어. 그럼 그 다음 아까 그 민성이 읽었던 그 다음 부분 찾아보자. 민성이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데가 삼군부를 의정부와 동등하게 뒀다. 응, 아, 그거.
본래 3군부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만든 군사 조직으로 세조 때 오이도 총부로 바뀌었다. 그 뒤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는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금의영, 수어청의 5군형으로 바뀌었다. 흥선대원군은 조선 초기처럼 3군부를 다시 조직한 뒤 5군형의 대장들이 서로 협조하며 각각의 업무를 정하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했다. 더 읽어요? 그 3군부에 관한 설명 말고 대원군은 이 밖에도 그, 왕족이면서 그 부분 없어? 이거. 책이 달라가지고. 뭐지? 저 대원군은 그 밖에도 뭐 왕족이면서도 가난하게 어, 억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대원군은 여러 벼슬을 이밖에. 주었다. 또 없어요. 종친과라는 과거 시험을 마련해서. 없어요. 민성이 읽어줘 그러면. 대원군은 이 밖에 왕족이면서도 가난하게 억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 벼슬을 주었다. 또 종친과라는 과거 시험을 마련해서 인재를 뽑았는데 이 시험은 왕족의 정치인 전주이 씨들만 치르게 했다. 그런가 하면 조선이 모든 전주이 씨들을 조사하여 전주이 씨 대동포라는 족보를 만들고 잔치를 열기도 했다. 거기까지.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대원군이 뭘까? 이렇게 한 것은 거기까지 민성아. 이런 여기 조치를 밑에 취한 이유가 보면은 뭘까? 권위를 높이고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흥선대원군은 이게 전주 이씨의 나라라는 생각이 아주 강했던 거지. 그래서 전주 이씨의 나라인데 왜 안동 김씨가 설치냐, 라고 판단했던 거야. 그런 점에서 이 그 전주 이씨 종친 왕족들이 그동안 소외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런 욕구도 달래주고 그럼으로써 자기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밑작업, 기초작업들 이러한 부분들을 단행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권력을 자기가 강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기 위해서 조직을 튼튼히 하고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심고 이러한 것들을 기본 발판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그 이후에 한 정책들 중에서 자기의 눈길을 가장 끈 부분들 아니면 뭐 눈길 끌지 않았다 하더라도 흥선대원군이 그 이후에 취한 정책들은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 흥선대원이 추진한 정책. 쇄국 정책? 쇄국 정책 또 있고 또 그리고 사핵서원 47군데를 뺀 나머지 서원을 모조리 철폐했어. 서원 맞아, 철폐. 서원. 또 인두세. 어디 나와? 여기 92쪽에 이 사대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통과세 받는 거. 결혼하는 사람들한테도 받고. 거기 왜 그런 거야? 이 경복궁 다시 어, 재건하려고. 경복궁 중건을 위한 비용 마련을 한 거지. 자, 그래서 뭐 흥선대원군이 한 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들이 이른바 세국 정책이라든가 서원 철폐라든가 경복궁 중건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이 쇄국 정책은 뭐고 왜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결정한 거야? 방금 덮은 잠깐만. 쇄국 정책이 네. 여기 외세 침입을 막기 위해 해서 하는 게 강력한 쇄국 정책이고.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당시에 이른바 뭐가 일어나? 병인 양요가 일어나고 또한 신미 양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워놨던 그런 부분들인데 병인 양요는 그 전에 병인 밖에 결국 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우리나라에 와 있던 조선에 와 있던 프랑스 신부들도 죽이고 이에 대해서 그 프랑스 함대가 자국민을 죽였다는 어떤 그런 이유로 함대를 이끌고 와서 강화도를 침략한 일들이 바로 병인양요이고 그 병인양요에 맞서 싸운 것들이 맞서 싸워서 프랑스 함대를 물리치게 되었던 그런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미양요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 신미양요의 배경. 제너럴 어쩌고. 어,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 그 전에 있었다는 거지. 그 제너럴 쇼모노라는 미국 그 국적의 배가 이른바 통상을 요구하면서 대동강 쪽으로 거슬러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들의 오만함에 결국은 그들을 뭐 하게 된 거야? 격침시키게 되고 이 일들이 뒤늦게 알려지자 역시 미국이 자국의 배를 격침시켰다. 자국의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어떤 그런 이유로 이른바 신미양요를 일으키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신미양요에서도 우리나라가 피해가 있긴 했지만 미군을 격퇴하였고 그래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서 이 외세를 물리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른바 척화비를 세워서 그 이후에 세국 정책을 더 강력하게 단행하는 어떤 그런 흥선대원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책에는 이 쇄국 정책과 관련되어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 원래 처음부터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할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한번 설명해 볼까? 무슨 얘기인지?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흥선대원군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게 외세를 거부하고 절대 외세를 받아들일 수 여기 또 없다라고 외세국 얘기한 정책. 건 아니라고 책에 나와 있거든. 음, 세국 정책을 펼친 이유요? 아니, 우리는 보통 쇄국 정책을 펼쳤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네. 흥선대원군이 다른 입장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흥선대원군이 처음부터 쇄국 정책을 할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그 다른 정책적 결단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에 대한 설명 나오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50쪽 보면은 음, 이 조선을 러시아가 넘보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약간 프랑스 힘도 빌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처음에 베르네 주교가 약간 머뭇거리면서 입장도 어정쩡해졌고 처음에는 그냥 군사동맹 같은 거를 맺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지. 민성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당시 흥선대원군의 가장 큰 관심은 러시아의 침략을 뭐 하는 거? 막는 거. 막는 거. 당시 러시아가 이렇게 공공의 적이었어. 쉽게 말하면. 프랑스, 영국 이런 유럽에서도 러시아가 남하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역시 러시아가 이렇게 동쪽으로 세력을 넓혔을 때 우리나라 쪽으로 좀 침범해 오지 않겠느냐. 러시아를 어떻게 막을 것인 건가 라는 부분들이 흥선대원군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어디와 손을 잡는 거야? 프랑스와 동맹을 맺으면 군사동맹을 맺으면 러시아를 뭐 할 수 있을 거다.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있을 거야. 그래서 프랑스와의 군사동맹을 위해서 이른바 제안을 하지. 제안. 어떤 제안을 하는 거야? 이 나라의 백성들이 천주교를 믿는 거를 탄압하지 않겠다. 그렇지. 천주교를 허용할 테니 프랑스와 다리를 놔달라. 프랑스와 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도록 놔달라. 라고 하는데 이 베른 주교가 이게 이 사람이 정치적 감각이 없어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순진해서 그런 건지 그 뜻을 못 알아듣고 적극적인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지. 물론 베른주교 말처럼 자기가 힘이 없고 프랑스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정세 판단을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거야? 왜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러면 이러고 그냥 말았을 건데 왜 병인박해로 가는 거야? 여기 음, 수렴성 지배계층이 압력을 넣어서. 승민이 뭐라고? 지배계층이 지배계층이 지배계층. 압력을 넣었대요. 유리. 당시에는 바로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기반은 이른바 유학자들, 유림들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들 입장에 봤을 때 이 천주교를 허용한다는 것들, 천주교에 대해서 양반들의 입장이 좋지가 않았어. 특별히 천주교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당시 그 효를 가장 중요시 여겼던 조상께 제사를 지내는 걸 가장 중요시 여겼던 유교 입장에서는 아주 그 천주교를 이렇게 사악한 그런 무리로 봤었고, 근데 당시 그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허용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극심한 반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극심한 반발을 하니 그러니 뭐 한 거야?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이쪽 천주교 쪽으로도 이 프랑스하고 동맹도 못 맺는데 게다가 자기의 어떤 그 지지 기반이 뭐 하게 되면 흔들리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흥선대원군은 뭘 결정한 거야?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지지 기반들이 원하는 대로 했고, 그래서 결국은 천주교의 박해로 뭐 해졌던 거야? 이어졌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외세의 어떤 그런 침략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단단히 뭐에 걸어 잠그는 이른바 쇄국 정책을 추진했던 거지. 거기에는 당시 청나라가 이렇게 외세에 의해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학습 효과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그 일이 결정되는 데서 한 가지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만약 아까 말했듯이 천주교를 허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결정했다. 이렇게 뜨더라면 또 역사는 또 많이 뭐에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 당시에 서양 난리가 나도 천주교를 믿는다는 표시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소문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번졌다는 거야. 이 말이 뜻하는 말은 뭘까? 서양 난리가 나도 천주교를 믿는다는 표시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음, 자, 여기서 그 천주교를 믿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천주교가 단지 신앙으로서만 작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들은 결국은 서양과 뭐 된다? 연결된다. 그리고 그 서양 세력들이 자신들을 뭐 할 거다? 도와줄 거다. 그런 현실적인 이런 것들도 천주교를 믿는데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사람들, 소외 계층들이 천주교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 민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이 민족 조선 안에서 자기들은 천대받았을 뿐이야. 오히려 서양 세력들이 와서 이 세상을 바꿔주면 자기들이 오히려 뭐 되는 거야? 해방되는 거야. 지금 쌤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니?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살아서는 서양 세력들이 들어옴으로써
자신들이 낮은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고,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이 천주교의 그런 신앙들이 물론 그냥 순수하게 신앙적 차원에서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그런 이익들 이런 것들과도 맞아 떨어진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는 거지. 자, 서원철폐는 왜 서원철폐를 단행한 거야? 수원철폐가 막 이 서원에서 굉장히 나라랑 백성들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고 행패를 끼치기 때문에. 자, 서원이 뭐야 그러면? 서원이 공자 같은 유교의 성인들이나 유학자한테 제사를 지내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세운 교육기관. 교육기관이야, 교육기관. 요즘으로 치면은 뭐 사립대학교, 사립중고등학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사실은 국가에서 세운 교육기관 중에는 이른바 성균관 최고의 교육기관이지. 국가, 국립, 그리고 각 지방에 향교라는 게 있어. 향교. 이런 거는 나라에서 어떤 운영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립학교, 공립학교 정도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사립으로서 이 교육기관이 바로 이 서원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국가가 해야 될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들을 각 개인들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서원에 대해서 상당히 그 호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고, 또 조선은 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유학자들을 양성하는 어떤 그 서원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세금을 면제해주고, 대표적으로 토지를 하사하고. 근데 이런 소원이 그런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었지만, 이런 소원이 부정적인 역할 또 했다는 거지. 이런 소원이 결국 그 당쟁, 당파의 온상지. 오늘날로 치면 나 어느 대학 출신이야, 나 연대 출신이야, 나 뭐 서울대 출신이야 해서 자기 대학 출신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야. 그 자기들끼리 끌어주고 자기들끼리 그 패를 갈라서 싸우는 거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그런 온상지 어떤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이 세금이 면제되는 걸 이용해서 세금을 세금을 빼돌리는데 그걸 서원을 악용한 거야. 그리고 토지를 뭐 하는데 넓히는데 사용한 거야. 그럼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백성들의 불만이 컸어. 거기다 플러스 흥선대원군이 파라코 시절에 이 서원의 그런 유생들한테 구박을 받고 괄시를 받은 적이 있어. 그런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서원들을 뭐 한 거야? 몇 개만 남겨두고 다 철폐해 버린 거야. 그런 강력한 개혁 정책을 취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백성들은 뭐해? 찬성해, 환호해. 하지만 누구는? 양반들은, 신비들. 유림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근거지가 이렇게 타락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불만을 표출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이런 개혁 정책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개혁 정책에 환호하는 쪽이 있고, 반면에 그 개혁 정책에 저항하는 어떤 그런 저항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라는 거야? 마찬가지야. 최근 얼마 사이에 가장 커다랗게 우리나라에 문제가 됐던 건 이른바 종부세 논쟁.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아파트 뭐 12억 이상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 아니면 일가구 다주택, 일가구 막 3주택, 4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1년에 세금을 뭐 8천만 원을 더 내야 되고, 뭐 그렇게 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그 뭐 몇십억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몇백억, 몇십억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부자들이니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환영하는 어떤 그런 쪽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다, 왜 그 사람들한테만 뭐 세금 폭탄을 터뜨려야 되느냐라고 부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요 세금들 때문에 현 정부를 또 뭐하는
비난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또 움직임들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정책에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리더가 대통령이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정책들도 달라지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합부동세 종부세 논쟁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사립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개혁하려고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 근데 이런 개혁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 거세게 저항을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바꾸는 어떤 그런 조치들. 그래서 옛날에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가 교원을 자기들이 알아서 뽑았거든. 근데 지금은 사립학교가 교원을 자기들이 알아서 뽑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적인 그 절차를 통해서 뽑도록 하는 식으로 그 뽑는 선발권을 막 이렇게 뺏어버린 거야. 그 이유들은 사립학교들이 그 교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뽑을 때는 쉽게 말하면 뭐야? 부정채용, 돈 받고서 선생님들 무슨 선생님 하려면 뭐 5천만 원 내라, 뭐 3천만 원 내라, 뭐 기부금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받고 그 사람을 채용하거나 그런 사학 비리가 좀 이렇게 종종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철퇴를 내리기 위해서 이런 사학 개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립학교 쪽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자율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아주 또 극심하게 반발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흥선대원군의 그 서원철폐와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경복궁 얘기도 잠깐 했는데 경복궁을 중건한 이유는 뭐야? 경복궁 중건. 이 왕이 왕권을 강력하게 키워서 신하들이 왕신의 위엄과 권위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고 조선 초기처럼 경복궁을 번듯하게 중건하고 국왕의 위엄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면서 개경에 있던 수도를 어디로? 한양으로 옮겨. 그러면서 지은 궁이 바로 뭐야? 경복궁이야. 근데 이 경복궁이 언제 임진왜란때 뭐해? 불타. 폐허가 돼. 왜 임진왜란때 불타? 응? 얘들아, 경복궁이 왜 임진왜란때 불타? 선조같이 약간 조선의 대신들이 비겁하게 피난을 떠나서 화가 난 백성들이 불을 어, 질렀다는 소리. 그렇지. 뭐 왜군들이 와서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불을 질렀다는 그런 썰이 있는데 어쨌든 불타. 그래서 선조 임금이 한양에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경복궁이 불탔기 때문에 경복궁에 지낼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이제 전궁 말고 그 옆에 다른 궁전에서 이제 조그만 궁전에서 지내게 되더란 얘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누가 봤을 때 이 흥선대원군이 봤을 때 임금님이 사는 어떤 그런 것이 너무 초라한 거야. 그러면 이게 백성들이나 신하가 임금을 존경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 왕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을 펼친 거야. 근데 문제는 뭐가 부족해? 돈이 부족해.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인두세니 뭐니 각종 세금을 색 걷더란 얘기야. 각종 세금을 걷으니 당연히 백성들이 뭐해? 반발하게 되지. 또 와서 일하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반발하게 되지. 그래서 백성들의 인심을 잃게 돼. 게다가 결정적으로 뭘 발행해? 당백전. 백당전. 당백전. 당백전. 당백전이 뭐야? 이 상평동보의 원래 상평동보가 약 100배에 10원 정도. 해당하는 동전을 발행하는 거야. 그래서 백전. 해당할 당 전이야. 100배 해당되는 동전을 발행하는 거야. 근데 당백전 발행이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일단 이 당백전이 이게 되게 값이 상평통보보다 높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사용하기가 힘들고 이게 만들어지면서 이 물가가 올라가. 그렇지. 돈이 많이 풀리니까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물가가 뭐 해지고 높아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살림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혼란해지고, 이러면서 흥선대원군의 권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이 약해지고 백성들의 반발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어렸던 고종이 이제 아버지 나도 컸으니까 이제 아버지 뭐 하세요? 물러나세요. 그런 바람에 흥선대원군이 뭐 하게 돼? 하루아침에 실각, 권력을 잃게 되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흥선대원군 고종황제의 고종임금의 왕비 민비 민씨 일파가 역시 또 이게 세력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그 이후에 펼쳐져서 그 민비하고 이제 그 흥선대원군 사이에 갈등의 이야기가 또 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또 흥선대원군의 그런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이라든가 여러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판단과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돈키호테. 그래서 스페인의 소설가 유명한 소설 세르반테스가 지은 돈키호테라는 책인데, 완역판을 보면 좋을 텐데 이 책은 완역판은 아니고 다이제스트판. 그래서 돈키호테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